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부발모 두 번째 편입니다. 부발모 두 번째 편은 정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정치에서 제가 지난번에 선거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편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꼭 1편을 보고 오세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해를 하는데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2018년 선거를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18년 선거는 좀 기존 문법과 다른 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노동당, 빼떼당이 이제 거의 한 13년 동안에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연도는 그 부통령이 승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 빼떼당이 아니었고요. 어쨌든 진보 정당에 대한 막대한 실망과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패 연루된 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2018년 선거가 조금 색다른데요. 누가 당선이 됐냐?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볼소나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우리 볼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볼 대통령의 이제 주요 어젠다는 뭐냐? 자유주의 시장, 그리고 작은 정부, 가족과 종교의 가치, 그리고 이제 치안, 그리고 특히 총기 소유 여기 보이시죠? 총기 소유입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네. 총기 소유.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개혁이라는 그 어젠다를 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볼소나로 당선이 사실은 브라질에서 자유주의 시장의 어젠다를 가진 후보가 처음으로 당선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또 볼소나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보수의 첫 집권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브라질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선거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브라질은 1차 투표랑 2차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50%가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위 1위, 2위들이 결선 투표로 가게 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여기 있는 데이터는 1차 투표에 대해서입니다. 볼소나로 대통령이 46%로 1차에서 거의 과반을 이제 획득을 못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제라우도 아웃기미르라고 이 사람이 이제 2010년도에 그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지만 그 상파울루 주지사를 한 3번 정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파울루가 선거인단이 되게 많은데 근데 초라하게 5%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상원이랑 하원이랑 나눠 있죠. 이 사람이 245석 하원 그 정당들 9개 정당을 연합을 해서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선거 방송이 의무고요. 선거 방송의 시간 분배를 하원 의석수 내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왔고 제일 많이 홍보를 했는데 당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유권자들은 이제 찍어둔 후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명인데 여기 제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요 사람이 페르난도 아다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룰라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을 했었고 상파울루 시장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노동당 후보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두 번째 볼소나로 옆에 있는 후보가 그 시로 고메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진보 진영 후보들인데 분열이 된 거죠. 분열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밑에를 보면 볼소나로 대통령은 하원의 의석이 본인이랑 자기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총 2석밖에 없었고 상원에는 의석조차도 없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저번 영상에서 선거제도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의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빼떼당도 의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의회와 협치가 굉장히 중요시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봐봐요. 이게 이제 결선 투표 결과인데 결국은 55%로 됐고 이제 그 아다지 후보가 45%로 이제 지게 됐는데 처음으로 탄생한 가정과 종교를 우선시하는 전통 보수입니다. 여기는 뭐 낙태나 그리고 이제 뭐 동성 결혼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자유주의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시장과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정부 어젠다예요. 그런데 이런 어젠다를 갖고 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의회와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큰 도전인 거죠. 물론 이제 그 영석과 이제 이석은 상원의 영석은 이제 선거 이전이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볼소나로 당이 상원에서는 2석을 얻었고 하원에서는 이제 53석을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협치를 안 하면 통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거 제도로 인한 과한 다당제이기 때문에 협치를 해야 된 구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건을 한번 갖고 오는데요. 이게 이제 2005년도 그 룰라 대통령이 이제 그때 제 첫 번째 룰라 1기거든요. 그 2002년도에 당선이 됐으니까. 무슨 사건이 있으면 맨살론 사건이라고 이제 2005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가 이제 룰라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근데 2005년도에 빼떼당이 여당인데 하원의회에서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 법안이든 뭐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협치를 안 하고 뭐를 했냐? 하원 의원들한테 금품 같은 거를 전달하고 또는 특권 같은 거를 행사를 한 사건이에요. 근데 금품 전달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국영 기업들을 쓰면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지원을 해줬던 거고, 뭐 또는 이제 뭐 특권이라는 거를 뭐 정부 여당이란 정부 자체가 특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지원을 해줬던 거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당시 이제 정부의 이제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자 또 빼떼에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굉장히 넘버 2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조세 디르세우 장관이 낙마를 하게 됩니다. 낙마가 되고 기소가 돼서 결국에는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정치권도 박탈이 되고 뭐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총 43명의 여당 핵심 인사 관계자들이 이제 기소가 되고 여기서 26명이 이제 구속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 당회계 책임자, 장관 출신, 뭐 하원 의원, 뭐 그리고 당 총재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사실은 이때 그 2006년도 룰라 선거 때는 룰라가 당선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워낙 경기가 좋았고 경제 성적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스캔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큰 어려움 없이 룰라 대통령은 재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은 뭐 정치 부패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권력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페르난도 엔키 카르도소 대통령이 94년도에 처음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룰라 대통령이 2002년도, 그리고 이제 지우마 대통령이 2010년도에 이제 1기가 되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거의 2배로 상승을 했어요. 이거. 거의 2배로 상승을 했어요. 재밌다. 2배로 상승을 해버렸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94년도에는 뭐 어느 정도 쉽지는 않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하원에 17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의석이 많은 정당들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됐지만 지오마 때는 이게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정당이. 지금도 많고요. 그래서 협치라는 게 정말 어렵고 이 입법부와의 그 정말 하모니적인 관계를 갖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예를 하나 갖고 올게요. 실제 있는 얘기인데 지우마 대통령의 이제 그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이제 떼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우마 대통령직을 승계를 해서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 그 지우마 대통령이 2014년도 당선이 그 재선을 하고 나서 2015년도 상반기 하원 의장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세웠던 그 후보가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타격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이 의장을 선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심하게 패배로 온 거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꿍야 하원 의장과 떼멜은 같은 당이에요. 둘 다 똑같은 PMDB 브라질 민주운동당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데 거기서 또 뭐가 있었냐? 지우마 대통령 지지율이 당선된 지 4개월 만에 42%에서 이게 잘 안 나오는데 15%로 하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낮지, 경제 성적 안 좋지, 지금 뭐 브라질 엄청 어렵지, 뭐 그러니까 계속 하원 의장이랑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지우마 대통령 탄핵이 되죠. 탄핵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범죄 행위는 재정회계법을 위반을 한 겁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하고 조금 좀 설명이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 지우마 대통령이 잘못한 거 뭐 범죄 이런 걸 떠나서 탄핵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경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때 저도 정말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정말 다니던 회사에 한 달에 한 번씩 대량 해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은 나도 해고가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되게 일 잘하는 사람들도 해고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 큰일 났다. 이때 뭐 달러 환율도 엄청 올라가고 손익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브라질 전 국민 전체한테 이제 정말 살로 느낄 정도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회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우마 대통령 부정 여론이 너무 컸고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시위가 굉장히 크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의회 권력에서 지우마 대통령이 갖고 있던 의석수 자체도 그 소수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만약에 소수당이지만 좀 지지율이 좀 괜찮고 경제 성적이 좀 괜찮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데 이 두 경제랑 사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입법부에서 완전히 이제 힘든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탄핵이 되는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지우마는 탄핵이 됐는데 그럼 볼소나로 대통령이 왜 탄핵이 안 될까라는 점을 이제 보면요. 제가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 뭐 인터뷰로 누가 하는 걸 봤는데 사실 좀 그렇지는 않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의회와 굉장히 하모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내각을 조정을 했어요. 내각 조정을 했다는 게 뭐냐면 볼소나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정당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장관을 선출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원하는 장관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인 장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테크니컬한 장관들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인보다는 좀 정책을 펼치는 장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볼소나로도 이제 알죠.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거. 그리고 이제 입법부가 만약 원하면 탄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한 거죠. 그리고 하반기 하원 의장은 볼소나로 대통령이 지지를 하던 사람이 이제 그 하원 의장으로 선출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각 진출을 도왔고 주요 정당과 협상을 통해서 그 예산안들을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당분간 갈 거고 아직은 내년이 선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선거를 탄핵안을 시작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그 권력 구조에서 왜 발전을 못하냐. 결국에는 의회 권력이 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된 대통령도 과도하게 협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의회 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송대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의회에서 의석수 분배로 선거 방송 시간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회가 갖고 있는 막강한 파워가 여기서 또 보이는 거죠. 실제로 볼소나로 대통령 여기 딱 보이죠? 9초. 볼소나로 대통령은 2018년 선거 때 1차 투표 때는 9초를 가지고 선거 방송을 했어요. 그럼에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근데 이제 팩트를 얘기를 들었는데 상반기 하원 의장이 사실은 볼소나로 대통령과 트러블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되게 이제 그 파워가 강했고 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7만 4천 표로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하원 의장이 7만 4천 표를 갖고 당선이 된 사람인데 너무 파워가 센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조금 더 있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세냐 하원 의장이. 근데 지금 하원 의장이라는 건 하모니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자, 하원 의장이 갖고 있는 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원 의회의 의제 선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법안 올라온 거 간사들이 협의해가지고 올라온 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그 본회의로 이렇게 상정이 되고 뭐 그런 식의 시스템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슷한 시스템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하원 의장이 야, 나 이거 대해서 얘기하기 싫어. 나 이거 의제 선정 안 할 거야. 나중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혁안을 갖고 와도 하원 의장과 합의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거 얘기도 안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 의장의 파워가 세고 실제로 연금 개혁 때 경제장관이 뭔가에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몇 번 하면 하원 의장이 바로 받아쳤어요. 받아쳐가지고 그거는 나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 나는 뭐 국민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법안 상정에 대해서 검토자라는 게 있어요. 브라질은 이제 이런 검토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법안을 상정을 하면 누군가 검토를 해요. 그게 이제 상임위에서도 하고 이제 본회의도 이제 검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검토자를 하원 의장이 이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하원 의장이 열받으면 그래 오케이 너 법안 상정해봐. 근데 내가 검토자는 반대파를 넣을 거야. 그러면 이 반대파 사람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굉장히 이제 또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원 의장이 갖고 있는 파워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세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어떤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대통령을 지지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현재 권력 구조로는 고도의 정치력을 요구한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볼 대통령이 뭐 약속을 많이 했어요. 뭐 약속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주요 적자 기업 이제 국영기업 민영화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두 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전기회사인데 전기회사도 저도 이제 어저께 민영화 안을 봤는데 참 너무 형편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뭐 민영화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체국 민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브라질이 제가 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제장관 파울로 게지스가 얘기하는 거 보면서 브라질도 이제 그 무역 협정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한 게 없어요. 내진 게 없어요. 계속 봉쇄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개혁 그리고 특히 뭐 선거제도나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뭐 정치개혁 진행된 것도 없고
뭐 행정개혁 진행된 거 없죠. 유일하게 된 게 연금개혁이에요. 연금개혁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빨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개혁은 바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상반기에 있었던 하원 의장과 볼 대통령과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볼 대통령 아들이 하원 의장을 까는 트위터를 날려가지고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참 재밌어요. 네. 다음 선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굉장히 극한의 대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룰라 대통령이 이제 선거권을 이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브라질 국민은 빼떼당의 이제 부패 전력의 그 기억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 그렇지만 좀 지식층 그리고 이제 기득권층에서는 아직도 룰라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좌가 되든 우가 되든 브라질을 발전할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고도의 정치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거 보면 지금은 룰라 대통령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유주의 어젠다의 불이행. 자유주의 어젠다가 진행된 거 없으니까요. 뭐 세금 조세 개혁 할 거다 하는데 조세 개혁 진행된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 뭐야 여기 보이죠? 코로나.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엄청난 그 영향을 끼칠 거예요. 지금 볼 대통령이 사실은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극한의 대립으로 이제 가져갔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뭐 피해를 본 게 뭐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피해를 받겠죠. 근데 이제 이 피해를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를 단순히 볼 대통령이 잘못한 걸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주지사들과 시장들이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점인데 지금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극한의 대립 속에서는 결국은 이 양당을 지지를 하지 않는 여론이 생길 거고 그걸로 인해서 브라질은 다양한 정당의 후보들을 속출할 것이다. 그거는 어디? 의회에. 의회는 대선거구제. 그래서 더 복잡해질 거라는 게 오늘의 컨텐츠고요. 그래서 브라질이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